여러분 벌써 8강입니다. 지난 5강 때 주택임대에 대한 강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이제 얼른 떠올라서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잠시 메모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요. 주택임대는 주택 수가 이분이 2개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보증금은 3개에서부터 해당이 된다 그랬으니까 아예 간주임대로 계산은 안 되잖아요.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도 없고 이분이 월세를 1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할게요. 10만 원 곱하기 12달 하니까 12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세법에서 말한 뭐 필요경비 뭐 50% 기본공제 뭐 있으면 해당되면 그거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득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안 나오는 정도가 뭐 얼마 안 되니까 나와도 소액 나올 텐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이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재산세, 종부세, 중개료, 수리비, 이자 이런 거를 다 더하니까 제 맘대로 대충 1,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비용을 처리하면 오히려 1,380만 원의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근로소득이 있든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든 뭐가 있어요. 그러면 허다못해 배당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제가 대충 3천만 원이다. 이 근로소득 금액으로 이거 뭐 필요금 빼고 그러면 이분은 이거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을 텐데 여기에서 1,380만 원을 빼주고 계산한다면 이 사람은 1,62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세금 환급 받을 거예요. 환급. 자, 이런 거는 그래서 주택임대가 과거에는 이 정도 규모면 당연히 비과세인데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분리과세, 종합소득 선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분은 당연히 선택해야죠. 선택해서 이와 같은 거를 전부 다 비용 처리해서 타소득에 대한 세금도 줄이는 이제 그러한 아마 능력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그 중간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 세금을 공부하는 건 여러분 각자의 재산을 지키다가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의 재산도 다 지켜줄 수 있어요. 자, 8강. 8강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대한 이제 종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난 7강 때는 서식을 갖고 전체적인 걸 좀 검토했습니다. 자, 이제 219쪽에 종합소득세 과표와 세액계산의 흐름인데요. 금융소득을 포함한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런 게 다 종합이고 이거에 대해서 합산한 다음에 소득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과표가 나오면 세율을 적용을 해서 최저 6%에서 40% 적용을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해서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가산세는 더해서 기납부세액은 빼고 납부할 세금이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식으로 검토했잖아요. 서식으로 검토하니까 조금 더 아마 와 닿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쪽에 제가 221쪽에 있는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까 385쪽에서 봤던 거와 똑같은 이제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22쪽은 이거는 이 서식에 딸려서 작성 요령이 있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그 패턴입니다. 보고 하는 겁니다. 223쪽에서 마찬가지로 그 신고서에 체크하는 거 자기조정이냐 외부조정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35번에 가서 보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내가 지금 하겠다 그러면 35번에 체크입니다. 35번에.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385쪽에 보여드린 서식은 작년 서식이라서 35번 코드는 없었지만 이제 곧바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은 35번이 하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쪽에서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226쪽에
자, 소득 명세서 작성 요령. 우리가 이자가 받은 경우에,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를 누구한테 받았는가, 그 다음에 소득 얼마인가, 원천 징수된 건 얼마인가, 원천 징수된 건 다 기납세액으로 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소득 228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았는데 그 배당이 그 코드가 21번, 22번, 26번, 28번 뭐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코드가 21번이고요. 얘가 그로스업 대상인 배당이다. 배당. 그래서 그로스업 대상인 거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로스업 11%를 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고, 코드 번호가 뭐 중요한 건 당연히 아니죠. 228쪽 하단에 보면 22번 코드는 그로스업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23번은 외국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 소득은 26번이고 26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암기가 아니라 보고 해당되는 걸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가고요. 그 230쪽에 사업소득 명세서가 있으면 사업소득 중에서도 원천 징수를 사업소득이 지금 우리는 아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검토한 서식에서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고향에도 그 빌딩에 대한 걸 하고 빌딩 임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기 낙원동에도 또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다음에 40번 코드 임대원 말고 약국도 운영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그 사업 소득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또 여러 개 다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코드가 여기 샘플에서는 12번 코드인데요. 232쪽에 중간에서 보시면 12번 코드는 그 기장을 내가 했고 외부 조정을 맡겼다. 기장을 하고 내가 자기 조정을 했다. 그러면 11번 코드. 성실 신고, 성실 납세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3번. 그다음에 성실 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 들어간 건 14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34쪽에서 주택임대인 경우에는 또 제가 우리 아까 385쪽 전체적인 거에서의 서식은 그 안에는 없었지만, 주택임대가 있을 때는 또 이 서식에다가 부동산 임대 수익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수익금액은 뭐 얼마고 필요경비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235쪽에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지금 여러분과 같이 235쪽을 열어놓으시고 다시 또 잠깐 그 뒤에 있는 여기 손가락으로 끼고 뒤에 있는 그 부록 서류에서 388쪽에 그 수익금액은 7억 원이고 필요경비는 4억 9천이고 소득금액은 2억 1천이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이제 235쪽은 준비 이론 내용입니다. 자, 235쪽에 이 총 수익금액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 당연히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뭐 매출 계정, 매출이겠지만 상품 매출, 제조 매출, 임대 수입 매출 등일 거예요. 그런 주된 매출이고요. 236쪽에 그러한 일반적인 주된 매출 말고도 그 20항에서 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 운반구 등 다음의 사업용 유형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총수익금액에 들어간다.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 자산은 건물 및 구축물이 있는데 이거는 빼주세요. 건물 구축물은 개정이 돼서 빠져 있습니다. 자, 건물 구축물 빼고 그 다음부터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비품, 뭐 운수회사는 뭐 선박, 항공기도 있을 수 있죠. 237쪽에 기계장치,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 동물과 식물이 뭐가 있을까요? 이 회사가 만약에 그 뭐라 그럴까요? 우유를 짠다. 그럼 젖소가 있을 거고 아마 삼겹살 고기가 공급이 목적이다. 그러면 아마 비육돈을 키울 거고 이제 그런 비육돈은 재고 자산이고 여기서의 유형 자산은 이제 종돈, 새끼 낳는 돼지, 뭐 이렇게 젖먹이는 젖자는 젖소 뭐 이런 것들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유형 자산 이런 거를 팔면 수익 금액이다. 근데 여기서의 매출액 자체가 수익 금액은 아니고요.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분개하면 원래 취득가액은 뭐 500만 원이다. 취득 가격은. 근데 그동안에 감가상각을 200만 원 하고 나머지 금액이 300만 원이 이걸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잘 안 나오네요. 자,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장부 금액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돈을 이걸 양도했는데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해서 돈을 뭐 6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뭐 많이 남았죠. 300만 원의 처분 이익이 생겼고 만약에 18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손실이 뭐 120만 원이 생기고 여기선 이익이 생기고 이랬을 때 얘가 입금이라는 거예요. 얘가 이런 경우에는 뭐 경비고요. 그래서 그 양도한 자체가 총수익 금액이 아니고 처분 이익, 처분 손실 그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 이제 수익 금액은 뭐 여기에 다 예시되진 않았지만 그럼 바로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요? 보고 답하세요. 보고 20항을 쳐다보면서 답해 주세요. 회사가요. 그 영어권을 팔았어요. 이 사업자가요. 이 갑사업자가 사업이 잘 돼서 자기가 그 영업 부문이 사업이 두 개가 있었어요. A 사업이 있고 B 사업이 있었는데 이 B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면서 권리금을 받았어요. 영업권. 권리금을 뭐 좀 받았다. 그랬을 때 이 권리금 제가 사례를 좀 잘못 든 것 같아요. 여기 안 맞는 것 같아요. 바꾸겠습니다. 자, 바꿀게요. 자, B 사업을 팔았어요. B 사업을 팔면서 이 사업 안에 이미 특허를 내기 위해서 본인이 이 사업하기 위해서 특허권으로다가 2천만 원 돈 들어간 게 있는데 이 사업을 팔면서 얘도 팔았어요. 얘도 팔았어요. 그럼 저거 판 처분 이익이 생겼을 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여기 딱 보니까 20항란에 잘 읽으면 유형자산이라는 말만 있지 무형자산이란 말이 없어요. 따라서 얘는 총수익 금액엔 안 들어간다. 여러분요. 이 세법은요. 약간 이렇게 줄쳐가면서 이렇게 따져가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습관되다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유형자산 매각하면 처분이익이 입금이지만 무형자산은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자, 이제 여기 총수익 금액에 여기 열거된 거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거는 예시된 거라서 사업과 관련돼서 뭔가를 받으면 전부 총수익 금액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수출하는 회사는 관세 환급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뭔가 뭐 도난을 당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뭐 그런 뭐 보험금을 받으면 그 도난 당한 물건하고의 상계된 차에 보험 차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주인이 뭐 날짜보다 먼저 이사 가게 돼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좀 줬다, 이전 보상금을 줬다, 다 사업과 관련돼 있는 거는 전부 다 총수익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헷갈릴 때는요, 요새 사이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조세 사이트가 국세청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또 전문가한테 묻기도 하고. 자, 총수익 금액에서 놓치면 여러 가지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서요. 총수익 금액을 갖고 성실신고 확인자냐,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냐, 단식부기를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다 판단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1강에서 개정세법에 이런 거 있었죠. 그 여기 236쪽에 20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유형자산 양도 차익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를 따질 때는 들어가는 거 맞는데 성실 신고하고 그다음에 외부 조정 이거 검토할 때는 유형자산은 총수익 금액에서 빼고 검토한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기억하시고요. 복식부기 의무 판단은 내년부터는 그 유형자산 양도에 대한 이익은 좀 뺀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논리가 없어요. 법이기 때문에 그냥 시행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체크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 해가 바뀌면 또 이제 개정된 걸 또 보시니까 그때 검토하시기로 하고. 자, 이번에는 그 수입 시기입니다. 귀속 시기의 귀속을 언제로 하느냐. 우리가 내년도에 귀속인데 올해 거를 끌어와서 미리 세금을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날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귀속도 적당히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거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의 의미는 내가 뭐 이렇게 건네준 날이 인도가 아니고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검수 조건이면 검수가 끝났을 때, 검수 조건이 아닐 때는 내가 뭐 이렇게 줬을 때, 시운전이 끝났을 때 다 계약입니다. 그런 조건에 맞을 때가 귀속입니다. 자, 귀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장기 할부로 팔았다. 장기 할부는 돈을 나누어서 받는데 1년 이상 걸들여진 거를 장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원래는 올해 인도를 했으면 올해 인도한 날이 귀속인데 돈은 3년 동안 받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인도한 날에 귀속을 다 해도 되고 이거를 분할해서 돈 받기로 한 날로 나누어서 받기도 하고 자,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도한 날 해도 되고 나누어도 되고 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하거나 제조가 이제 뭐 그 제품을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주문 제작, 그 다음에 용역 제공이 시간이 걸리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그 제조가 끝난 날 아니면 건설이 끝난 날, 용역 제공이 끝난 날이 원칙이지만 그 기간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걸린다.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걸린다. 그럴 때는 작업 진행률로 수익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 제작을 의뢰받았어요. 기계 제작을 의뢰받았는데 수주를 했는데 금액은 3억이고요. 기간은 2년이 걸린대요. 2년이 걸린데 이거 그냥 예상 원가가 2억쯤 된다. 그러면 현재 2019년도에 투입된 원가, 발생된 원가는 7천만 원 들어갔다. 이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딱 떨어지는 숫자로 만들게요. 자, 5천만 원 들어갔다. 5천만 원. 그러면 그 2억에 5천만 원이니까 25% 진행된 거죠. 그렇죠? 25% 진행됐으니까 3억의 25%를 매출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작업 진행률입니다. 자, 3억 곱하기 25%니까 7,500만 원. 그래서 이 중에서 세금 계산서, 아마도 세금 계산서 발급은 어쩌면 말이에요. 우리가 돈은 전부 받았다. 그냥 이건 제 맘대로 할게요. 전부 우리는 선수금을 다 받아놓고 일한다.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는요. 돈을 받은 시점에 발급해도 되고요. 이 3억이라는 돈을 다 발급해도 되고 이 날짜를 2019년도 7월 2일 날 다 발급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돈 받았을 때 이게 좀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인 경우에 부가세법에서는 그 완성도 기준 또는 돈 받았을 때 이렇게 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억을 다 이게 끊었는데
이거는 부가세법 얘기예요. 부가세법. 부가세법 얘기고 우리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은 지금 똑같은데 소득세법에선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 회계 처리는 7,500만 원만.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원가 비용 처리는 투입된 거 5천만 원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끄는 거하고 소득세법의 매출은 같지 않다. 이걸 기본으로 하고 여러분이 이 귀속에 대한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회사는 좀 매출을 올려야 돼. 매출을 올려야만 은행하고도 원활하고 그다음에 수주도 더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예정 원가를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가 매출액을 더 올리고 싶다. 그럼 예정 원가는 절반으로만 떨어뜨려 볼까요? 우리는 예정 원가가 50%다. 50%인데 지금 5천만 원 들어갔다. 그럼 3분의 1 진행한 거잖아요. 33% 진행된 거니까 1억이 매출액이죠, 뭐. 자, 이와 같이 그 예정 원가는 뭐 터무니없으면 안 되겠지만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법인세법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하나 완전히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기록이 없는데 그냥 혹시 개인 사업자 분양업, 그러니까 뭐 시행사일 수도 있고요. 뭐 공급업,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행사, 그러니까 뭐 분양업이라고 말합니다. 그 분양이 그 법인세법에서는 작업 진행률이거든요.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완성됐을 때만 귀속입니다. 대금 청산이거나 이제 그 부동산을 넘겨줬을 때 그때가 공급 시기라서 그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법인세법하고 다 똑같습니다. 자, 238쪽에서 다음에는 세 번째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인적 용역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귀속에 대한 거 인적 용역은 누가 있을까요? 뭐 여기 수입 시기 쪽에 설명된 거 보니까 연예인, 직업운동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인적 용역 대가를 받는데 여기 원칙적으로는 대가를 받은 날 또는 제공을 완료한 날 둘 중 빠른 날이거든요. 근데 뭐 전속계약금 만약에 뭐 5억 받았다. 그럼 5억을 받고 이게 뭐 5년 동안이다 그러면 한 년도에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직업운동 선수 이렇게 기간이 있을 때 전속 기간 그러면 이제 안분한다. 안분. 그래서 5억 받고 5년이다. 그럼 1년에 뭐 1억씩. 인적 용역의 제공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사업 소득의 총수익 금액인데요. 총수익 금액. 이거는 내가 받기로 약속된 금액을 이제 수익 금액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받았을 때는 안분하는 거. 아까 뭐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또 여기 뭐 부동산 임대료도 그렇잖아요. 계약 기간은 2년인데 2년치를 한꺼번에 받았다. 그러면 24개월로 나눠서 수익 금액을 잡아라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끝에서 넷째 줄에 보면 관세, 환급금 등 필요 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거나 환입될 경우 그 금액이 총수익 금액이다. 관세,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우리가 수출하면 뭐 국가로부터 받는 거죠. 그다음에 누군가가 사업과 관련돼서 무상으로 줬다. 그러면 그 시가를 우리는 뭐 잡이익 뭐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마지막 줄에 끝에 보면 보험 차익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39쪽에 있는 동그라미 2항 총수익금액 계산의 특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특례는 간주임대료예요. 우리 간주임대료 기억하시죠? 주택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주택이 몇 개 이상일 때, 3개 이상일 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억하시나요? 보증금 마이너스 3억, 그쵸? 3억 곱하기 또 60%에 뭐 2.1% 뭐 이랬단 말이죠. 총수익금액 계산에 대한 특례는 그 간주임대료를 말하는데 간주임대료는 상가 건물도 있었고 또 주택도 있었어요. 그래서 A, B가 나오는데 A가 바로 그 주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B가 주택 이외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보면 제가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자, 주택 걸 먼저 보면 셋째 줄에 그 공식에서 산식에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은 뺀다. 마이너스 B. 주택 이외에도 그런 게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해당 사항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슬쩍 지나가긴 했는데 뭐 엄밀하게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요. 같이 보실까요? 그냥 상가 임대로 할게요. 상가 임대. 아, 이거였는데 괜히 지웠죠. 이거 아니었구나. 자, 상가 임대. 상가 임대에서 보증금을 5억 받았다. 건설비가 2억이 있다. 자, 이렇게 빼면 순수하게 이제 3억이 차액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이제 1.1% 간주 임대료, 이게 얼마였어요? 3억에 2.1%. 네. 그러면 630만 원이 간주 임대료예요. 간주 임대료인데 이분은 이 보증금 5천만 원 받은 거를요, 이거를 전부 다 은행에다가 정기 예금을 했대요. 정기 예금. 정기 예금을 이 5억 중에서 100%다 하지는 않고 2억 정도 했대요. 2억. 그래서 이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요즘 정기 예금 이자율 아무리 많아도 2%를 안 넘어요. 0.02. 그래서 400만 원 받았대요. 400만 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00만 원 빼서 230만 원만 총수익 금액이에요. 제가 이거를 아까 설명 안 드린 이유는 이게 2억 원을 받아가지고 딱 떨어지게 정기예금을 딱 들었으면 이게 대응이 되는데, 처음에 안 들고 나중에 들은 정기예금이 어느 돈으로 가입했는지 몰라요. 어느 돈으로 예금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세무서하고 항상 마찰이 생겨서 보증금 받아가지고 정기예금 넣었을 때는 딱 링크가 됐을 때는 빼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느 돈인지 몰라서 잘 안 빼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사업소득의 본격적인 총수익 금액 보고 있고요. 241쪽에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지 않는 거가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되거나 이 종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이런 거를 냈는데 더 냈기 때문에 돌려받는다. 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비용이 아니거든요. 필요경비 인정을 안 해주니까 환급받아도 총수익 금액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다다음번에 전년도에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거가 회계 처리가 오래됐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과거에 세금 물린 거는 물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양가로가 필요경비인데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필요경비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